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쿼크 시대가 있습니다. 쿼크 시대는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는 시기죠. 쿼크 전자는 최초의 물질이죠. 최초 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 입자라 그랬죠. 그럼 이 기본 입자, 물질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에너지 상태였죠. 이 에너지는 어디에다 모여 있었다? 특이점에. 특이점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점에 모든 에너지가 다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 특이점이 폭발하면서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이 에너지가 쿼크와 전자로 바뀝니다. 그때가 바로 쿼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쿼크와 경입자, 전자는 가볍다 그랬죠? 그래서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입자라고 한다 그랬죠?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우리는 식으로 이거를 표현을 합니다. 이걸 최초로 식으로 나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어떤 식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E = M 이퀄이 빠졌네요. MC 스퀘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전 세계 인구들이 알고 있는 공식 중에 가장 유명한 공식이죠. E = MC의 제곱. 이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여기서 요 E는 에너지고, 요거 M은 질량, 요건 에너지, 요거는 질량. 그 다음에 요 C는 뭡니까? 광속입니다. 광속. 그래서 이 에너지는 질량으로도 바뀔 수 있고, 또 질량은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상호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너지와 질량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이 에너지와 질량과의 상호 관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주를 구성하고 있던 그 수많은, 아주 많은 그 에너지가 많은 질량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얼만큼의 질량으로 변환이 됐는지를 그냥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상호 전환이 되고 둘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를 식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쿼크 3개씩 묶여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합성기가 됩니다. 자, 쿼크 3개가 모였다 그랬는데 업쿼크, 다운쿼크가 모이면 양성자. 그 다음에 업쿼크, 다운쿼크가 모이면 중성자가 된다라고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쿼크들을 묶어주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힘이 뭐다? 이 힘이 강한 행력. 강한 행력이라 그랬습니다. 강한 행력. 두 자로 또 뭐라고 한다? 강력이라고도 하죠. 강력. 우주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쿼크와 업쿼크는 서로 같은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죠, 업쿼크. 물론 다음 쿼크는 마이너스지만 강력이 없다면 둘이는 반발력 때문에 분산돼 버리죠. 마찬가지로 중성자도 이 쿼크들을 묶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작용을 해서 쿼크를 묶어서 중성자로 만들게 되는데 그 힘이 역시 강한 행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숫자가 비슷했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같은 수의 비율로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성자가 뭘로 바뀌냐면 양성자로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중성자 숫자는 줄어들고 양성자 숫자는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우주의 상태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양성자 숫자가 중성자 숫자의 7배까지 많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밑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주 탄생 후에 이제 3분위 경과를 하게 되면 3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라는 숫자 중요합니다. 양성자, 중성자 비율이 7대1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3분 그러면 어떤 식이라고 했습니까? 3자 들어가는 식이 뭐라 그랬죠? 3분, 30만, 우주 탄생은 30만 년, 3000K.
3분 지나면 헬륨핵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핵을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우주 탄생 후 3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헬륨핵 형성기다. 헬륨핵 형성기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죠. 그리고 중성자 1개. 또 여기도 양성자 7개, 그리고 중성자 1개. 요 비율로 우주 어디나 다 분포를 이렇게 입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헬륨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7개, 1개 요 중에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묶음 중에서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둘이 두 쌍, 즉 4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헬륨핵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성자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리고 중성자 몇 개입니까? 2개죠. 양성자 2개니까 원자 번호가 뭐가 되겠습니까? 원자 번호가 2번. 또 중성자도 2개니까 그럼 총 질량수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핵이니까 전자가 없는 상태니까 플러스 2까지 하나를 띄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헬륨 원자핵 몇 개? 1개가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머지 양성자 여기 남아있는 6개와 여기 남아있는 6개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결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양성자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수소 원자핵과 같다 그랬죠. 수소 원자핵은 원자번호 1번 양성자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성자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성자임과 동시에 요거 하나는 양성자임과 동시에 곧 뭐와 같다? 수소 원자핵과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양성자 12개는 결합을 안 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곧 수소 원자핵 12개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소 원자핵은 어떻게 표기합니까? 수소 원자핵은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 그리고 원자핵 전자가 없는 상태니까 플러스 1까지 하나가 되죠. 이렇게 해서 얘가 몇 개다? 12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주 어디나 이런 숫자 비율로 쫙 퍼져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여기서 쌤이 요거 4개가 이렇게 결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4개가 한꺼번에 결합하는 게 아니고, 얘들 둘이 먼저 결합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중수소가 되죠? 양성자 1개에다가 중성자 하나가 추가되니까 중수소 원자핵이 되죠. 여기에 이게 결합을 하고, 추가로 또 얘도 결합을 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얘들이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다른 양성자와 중성자가 차례차례 결합해서 결과적으로 4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개수의 비를 알아봤는데 이제는 뭘 알아볼 거냐면 질량비를 알아볼 겁니다. 질량비. 이걸 질량으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수소는 질량수가 1이죠? 그래서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질량수의 상대값은 12가 되죠. 맞죠? 근데 헬륨은 질량수가 4고, 그 다음에 요게 1개죠? 그럼 총 질량수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소 원자핵 12개와 헬륨 원자핵 1개는 개수비로는 12대 1이지만 질량비로는 몇 대 몇이다? 12대 4. 즉, 3대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계산을 누가 했냐면 빅뱅 이론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계산을 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근거나 관측적인 자료는 그 당시에 제시를 안 했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실제 관측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죠. 자,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별들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의 참량을 분석을 해봤더니 3대 1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뭘로 알아냈냐면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결과입니다. 자, 스펙트럼으로 어떻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관측하냐면 이 질량비는 스펙트럼을 방출하는 이 물질의 질량은 스펙트럼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세기가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의 세기가 3대 1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의 세기는 뭐하고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수많은 별빛들의 스펙트럼의 세기를 비교를 하면 거의 다 3대 1입니다. 그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빅뱅 이론자들이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걸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니까 결국 빅뱅 우주론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이게 정말 맞는 이론이구나 이렇게 해서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참 아까 하기 전에 괜히 지웠네. 이거 하나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우주 탄생 후 3분 지나서 헬륨 핵 합성기의 양성자, 중성자 비율은 몇 대 몇이다? 7대 1이다. 비율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양성자, 중성자 비율은 7대 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비율은 12대 1.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은 12대 1. 질량비로는 3대 1. 자, 세 개 나왔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는 7대 1, 그 다음에 하나는 12대 1, 하나는 3대 1. 무슨 비입니까? 이거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입니다. 양성자, 중성자 비율이고, 요거는 무슨 비율입니까? 수소 비율과 수소와 헬륨의 개수 비율입니다. 요거는 무슨 비율입니까? 수소와 헬륨의 뭡니까? 질량비죠, 질량비. 3대 1, 세 개 숫자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자, 20번. 우주 탄생 후 3분이 경과했을 때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 그랬네. 안 좋아지네. 비율은 얼마다?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7대 1이 됐다.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숫자가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양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그래서 7대 1이 됐다. 맞죠? 그 다음에 21번.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핵을 만들었을 때 수소핵과 헬륨 핵의 원자핵의 수의 비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요거는 7대 1이죠. 그런데 요 밑에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그냥 7대 1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12대 1이죠. 12대 1. 12대 1이라는 건 아까 암기하라고 그랬으니까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 그림을 왜 그려놨냐면 숫자만 외우지 말고 왜 12대 1, 그 다음에 질량비는 3대 1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를 그 계산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이쪽에도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모이면 뭐가 된다? 양성자가 2개니까 뭐가 됩니까? 원자번호 2번, 그 다음에 총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4죠. 그 다음에 원자핵이니까 2 플러스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양성자 이쪽에 6개, 그리고 이쪽에도 6개. 총 몇 개입니까? 양성자가 총 12개가 되는 거죠.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1 플러스. 여기 총 몇 개다? 곱하기 12개다. 얘는 몇 개다? 이렇게 해서 1개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질량수가 1 곱하기 10이니까 총 질량수는 12. 얘는 질량수가 4 곱하기 1이니까 총 질량수는 4. 그래서 질량비는 3대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7대 1이라는 숫자를 달리 계산해서 8대 1로 계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나 개수 비율도 다르게 계산이 되겠죠? 그걸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이제 7대 1,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7대 1, 8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8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인가, 혹은 질량비는 몇 대 몇인가를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자, 어쨌든 헬륨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지금 8대 1이죠? 이렇게.
8개죠? 8개. 얘도 이렇게 해서 8개입니다. 8대 1인데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헬륨 핵은 똑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헬륨 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륨 핵은 이거 괜히 주었네. 요거 플러스 양성자가 하나 더 있어야 8개 되죠. 여기다 양성자가 하나 더 있어야 이렇게 해서 8개가 되죠. 여기서 헬륨 핵을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륨 핵을 만들려면 요거 4개가 일단은 자기들이 용액 결합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헬륨 원자 핵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죠. 플러스 2가잖아.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지 여기서 몇 개입니까? 수소 원자 핵 7개, 이쪽에도 수소 원자 핵이 7개. 총 몇 개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소 원자 핵은 총 7개, 7개니까 14개가 되죠. 그래서 수소 원자 핵 요거가 몇 개다? 14개. 자, 요거는 몇 개가 된다? 요거는 1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7대1이 아니라 8대1이라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개수가 8대1이라고 학교에서 쌤이 문제를 제시를 해줬다. 만약 8대1이라면 수소와 헬륨의 개수 비율은 질량 비율은 몇 대 몇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14대1이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질량 비율은 몇 대 몇인가 또 물어봤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질량수는 14. 그 다음에 요 총 질량수는 얼마입니까? 4. 14대 4가 되는 겁니다. 질량비. 좀 달라지죠? 아무튼 계산하는 방식을 잘 익혀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맞는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약 빅뱅 초기에 전자와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었다. 맞죠? 니은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다. 자,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죠. DD죠. 그럼 요거는 요게 대한 설명은 중성자에 대한 설명이죠.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 그랬으니까 중성자에 대한 설명이고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양성자, 중성자가 강한 핵력에 의해서 결합하여 중수소 원자 핵을 형성을 했다 그랬네. 자, 아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결합할 때 순차적으로 먼저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먼저 결합해서 중수소 핵을 만든다 그랬죠? 거기에 추가로 양성자 하나 결합하고 중성자도 하나 결합하고. 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고 중성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둘이 결합해서 일단 뭐가 된다? 여기에 중수소 원자 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로 누가 결합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양성자가 하나 또 추가로 결합을 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원자 번호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헬륨이 되죠. 그 다음에 총 질량수는 3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헬륨의 동위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또 뭐가 결합합니까? 추가로 결합하는 게 이제 중성자가 또 추가로 결합을 하겠죠. 추가로 결합하면 이제 원자 번호는 그대로 2번 양성자 2개니까 그런데 질량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4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과정을 순서를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중수소를 한번 형성을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는데 이렇게 핵들이 결합을 할 때는 이 원자 핵을 묶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쿼크를 묶어주는 힘하고 동일한 힘입니다. 이것도 강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를 묶어주는 힘도 마찬가지로 강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력은 두 가지로 작용을 하죠. 아까 쿼크와 쿼크 사이를 묶어주는 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 혹은 또 다른 양성자들, 중성자들 얘들을 묶어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쿼크들을 묶어주는 힘이기도 하고 양성자나 중성자를 묶어주는 힘이기도 하다. 두 가지 다 강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리을해 보겠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은 질량비가 7대1이 아니라 3대1이다. 틀렸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6번.
자,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가 전자기력 금방 나왔네요. 전자기력이 아니라 강한 핵력 혹은 강력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강력에 의해서 결합했다. 그 다음에 니은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하여 양성자의 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많아졌다. 맞죠? 디귿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문제를 댔고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쭉 넘기면 자, 이제 우주 배경 복사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우주 배경 복사파, 처음에 첫 시간에도 우주 배경 복사파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우주 탄생 후 약 30만 년 혹은 38만 년 경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 최초의 입자가 형성됐다 그랬죠? 뭐 있습니까? 쿼크하고 전자. 그리고 나중에 아까 봤지만 헬륨 핵도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 핵도 존재하고 그랬죠. 그런데 모든 물질이 다 이렇게 쿼크나 전자, 모든 에너지가 다 물질로 변한 건 아닙니다. 우주 탄생 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던, 특이점에 존재하고 있었던 에너지 중에 거의 대부분은 물질로 바뀐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여전히 에너지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면 빛입니다. 빛. 빛의 형태로 일부분 남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물질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주 탄생 시에 전자나 원자핵, 요 전에는 쿼크였겠죠?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입니다. 이런 물질들 외에도 빛도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성질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전하를 띤 입자와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견하를 띤 입자에 잘 결합을 합니다. 전하를 띤 입자의 결합보다는 흡수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흡수가 잘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 원자에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이 빛이라는 놈은 이 빛을 또 뭐라고도 하냐면 광자라고 하죠. 빛광자를 써서 광자라고도 합니다. 빛은 전하를 띤 입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게 흡수가 잘 되고. 근데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 원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원자핵하고 전자가 분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전자는 무슨 전자였다? 그래서 자유전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이나 헬륨 원자핵이 될 겁니다. 얘들은 다 거의 다 전하를 띠고 있었죠. 원자핵 이전에도 쿼크였고, 쿼크도 다 전하를 띠고 있죠. 물론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입자들은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존재하고 있었던 이 빛은 이 전하를 띠고 있던 입자, 원자핵은 플러스겠죠? 전자는 마이너스고 여기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빛이 가고 있는데 옆에 원자핵이 있다. 그럼 옆으로 훅 가가지고 원자핵이 가서 딱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전자가 있다. 그럼 전자에 가서 흡수가 돼버립니다. 흡수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방출됩니다. 얘도 흡수가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방출됩니다. 방출된 빛은 또 다른 입자가 있으면 여기에 또 흡수가 되고 또 방출이 되고 또 다시 흡수가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직진을 못하고 주변에 있는 입자들에 계속해서 흡수, 방출, 흡수를 반복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빛은 직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직진하지 못했다? 주변에 있는 전하가 있으니까 이 전하에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빛은 직진할 수 없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과 물질이라는 것은 입자겠죠? 전하를 띤 입자겠죠? 여기에 잘 흡수가 되니까 이 물질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과 물질이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고 막 뒤섞여 있다. 호박죽처럼. 막 뒤섞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럴 때가 바로 전하를 띠고 있을 때. 그런데 우주 탄생 후에 나중에 이 자유전자가 원자에게 딱 들러붙죠? 그럼 중성 원자가 되죠? 여기 헬륨 원자 있고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이 중성 원자에, 이거 중성입니다. 이 중성 원자에는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얘도 중성이죠? 흡수가 되지 않고 여기에서처럼 흡수가 되면 좋은데 옆에 중성 원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개무시하는 거죠. 그냥 쭉 직진을 해버립니다. 흡수가 안 되고 마찬가지로 빛이 그대로 흡수가 안 되고 직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 직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흡수가 안 되고 직진했다라는 거죠. 직진하게 되니까 이 원자와 상관없이 중성 원자와 상관없이 그냥 빛은 자기 갈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가 됐다라고 표현하죠. 빛과 물질이 분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진한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진해서 이게 우주 사방으로 쫙 퍼져 나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빛을, 직진한 빛을 우주 배경 복사파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자나 원자핵, 이 전하와 혼합이 돼서 뚜렷하게 빛이 분리가 안 되니까 이 빛이 직진을 못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 원자, 중성 원자의 흡수가 안 되니까 이 옆에 있는 중성 원자와 관계없이 빛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그대로 가면서 직진하게 됐다라는 거죠. 직진하죠, 지금? 직진이 직진하고 있고, 요거는 직진을 못하죠. 계속 옆에 전하들 띄고 있으면은 계속 흡수가 되죠. 갔다 방향이 계속 꺾이고 그러게 되죠. 직진을 못하는 거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아직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전자는 그래서 무슨 전자다? 자유전자죠. 자유전자. 요때까지는 빛이 지금 표기는 안 했지만 빛이 가다가 흡수가 되고 다시 또 방출되면서 또 다른 전하와 흡수가 되고 충돌하면서 흡수되죠. 충돌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전하와 충돌하면서 흡수가 되고 또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빛과 물질이 혼재되어 있죠. 그러다가 중성 원자, 여기서부터 이 전자는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자를 속박전자라고 합니다. 속박전자 상태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심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중성 원자가 되는 거죠. 여기도 수소 원자 있죠. 중성 원자 상태에 흡수가 안 되고 빛이 분리가 돼서 우주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전에는 빛이 물질과 혼재되어 있을 때는 빛이 물질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인간이 그 빛을 관찰하고 싶어도 인간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혼재되어 있다 혹은 숨어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에너지 형태로 그냥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우리 인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왜? 물질에 숨어 있으니까. 물질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의 우주를 불투명한 우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돼서 빛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딱 들어오면 인간의 눈이 밝은 빛이 내 눈에 들어왔구나. 어디서? 우주 사방에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주가 밝아졌다. 투명한 우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시간이 언제다? 요 경계가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는 우주 탄생 후 30만 년, 우주의 온도 3000K가 됐을 때 바로 우주 배경 복사파가 우주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주 배경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그림에서 문제를 앞으로 계속 낼 겁니다. 자, 언제다? 시간 외워야 됩니다. 우주 탄생 후 30만 년, 우주의 온도 3000K입니다. 이때 언제? 중성 원자 형성기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 중성 원자는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조금만 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러한 논리를,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빅뱅 이론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공상과학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니까 이론적으로는 전개했지만 다른 과학자들이 잘 믿질 않았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관측된 증거를 대라 하니까 증거를 못 댔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처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펜지아스하고 윌슨이 1965년도에 우주 배경 복사파를 관측을 해버렸다 그랬죠? 띄워서 대기권 바깥에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파를 직접 우주 전체에서 온 우주 배경 복사파를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어디서? 인공위성에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그래서 우주 전체입니다, 이게. 이렇게 봤더니 진짜 우주 전체에서 어디서나 다 우주 배경 복사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보면 약간 부분적으로 불균일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균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균일하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하게 보면 여기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죠. 쌤은 요거 그림을 좀 흑백으로 음영을 바꿨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교재하고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밝은 부분이 아니라 연한 부분이고, 요건 진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 배경 복사파가 많이 나오는 진한 부분에는 물질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 물질은 뭡니까? 수소하고 헬륨이겠죠? 이런 우주 배경 복사파를 방출하는 주체는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배출을 한 겁니다. 원자를 형성하기 전에 자기 물질들이 가지고 있다가 원자 형성하면서 바깥으로 물질을 분리시켜서 방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방출하는 재료가 많다는 거죠. 방출하는 우주 배경 복사파를 방출하고 있는 물질이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 물질이 많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은하나 별이 탄생을 하죠. 물질이 많으니까 얘들이 뭉쳐져서 성운을 만들고 성운들이 뭉쳐지면 은하나 별이 탄생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걸 이제 발견을 했는데 최초의 우주 탄생 시에 이 우주 배경 복사파는 아까 온도가 얼마였죠? 3000K였죠. 3000K. 빅뱅 후 38만 년, 30만 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최초에 방출될 당시에는 우주의 온도가 3000K였습니다. 근데 모든 물질은 3000K가 되면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다 빛을 냅니다. 쇠를 3000도씨로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빛을 내죠. 백열등, 촛불 이런 거 1000도 이상 되니까 빛을 내는 거죠. 걔들도 3000도씨 가량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빨갛게 빛을 냅니다. 모든 물질은 다 우주뿐만 아니라 빛을 낸다는 거는 뭘 방출한다? 가시광선을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파가 최초에 방출될 당시에는 가시광선 형태로 쭉 퍼져 나갔습니다.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죠. 그리고 우주가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되면서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었던 우주 배경 복사파도 같이 팽창합니다. 팽창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사이가 넓어지죠? 넓어지게 되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주가 작았을 때, 요만했을 때는 우주 배경 복사파가 조밀하게 됐는데 우주가 굉장히 커졌을 때는 우주 배경 복사파가 이렇게 널찍하게 퍼지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같이 우주 배경 복사파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늘어나죠. 그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주의 온도가 약 3K니까 우주 배경 복사파도 3K에 해당하는 3K면 마이너스 270도씨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70도씨의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마이너스 270도씨, 즉 3K가 되는 모든 물체는 어떤 복사파를 방출하냐면 마이크로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 형태로 현재 우주 어느 곳에나 분포하고 있다. 이 마이크로파는 전파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약간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발견한 거는 이 우주 배경 복사파, 마이크로파 형태 우주 배경 복사파를 발견한 사람은 가모프가 아니죠. 가모프 말고 미국에 있는 펜지아스하고 윌슨, 벨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도리어 받았죠. 땡 잡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 가모프라는 사람은 연구는 혼자 다 해놓고 발견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리학상을 못 탔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8번.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되어서 우주가 투명하게 되는 시기, 즉 우주 배경 복사파가 방출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파다 그랬습니다. 요때죠, 요때? 즉, 라식이죠. 39번 우주 배경 복사파가 처음으로 방출된 시기, 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거를 달리 표현한 겁니다.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됐다. 우주 배경 복사파가. 그래서 그 빛이 우주로 퍼져나갔다.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파다. 이런 말이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여기 몇 가지 사건을 제시를 했네요. 우주 탄생은 약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되니까 쿼크와 경입자가 생겼다 그랬고, 3분이 지나니까 헬륨 원자핵이 생겼다 그랬죠. 수소 원자핵은 이전에 생겼죠. 3분 전에. 그리고 약 30만 년 지나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소, 헬륨의 원자핵이 생겼죠. 원자핵이 아니라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방출됐다? 얘들이 방출한 게 우주 배경 복사파다. 배경 복사파를 방출했다. 라는 거죠. 그럼 가에서 나타나는 거는, 자, 이때 우주 온도는 약 3000K라 그랬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30만 년 혹은 38만 년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맞죠? 뭐도 맞죠? 지금 맞습니까? 빛이 아까 전자나 원자핵,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와는 잘 흡수가 되는데, 이제 전자가 독립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에 구속돼서 중성 원자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죠. 그럼 원자 자체의 어떤 전하의 특징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표현이 안 됩니다. 중성 원자 상태가 되니까 이제 빛은 중성 원자하고는 잘 흡수가 안 되니까 충돌하지 않고 직진했다 그랬죠. 전자와 충돌하여 퍼지지 못했다는 것은 직진하지 못했다는 거고, 이때는 전자가 자유전자 상태에 있을 때, 즉 중성 원자를 만들지 못했을 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직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43번. 자,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쓰였는지. 글자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잘 봐야 됩니다. 43번에 1번.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볼게요. 우주 배경 복사파는 원자핵이 형성될 때 빛이 물질과 분리되면서 형성됐다. 빛과 물질이 분리되면서 형성됐다. 아주 좋은 말이 쓰였네요. 근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원자핵 이러면 안 되죠. 이거 틀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 중성 원자라고 해야 된다. 2번 우주 배경 복사파는 모든 방향에서 어디나 다 퍼져 있으니까 우주 배경 복사파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방향에서 검출되죠.
자, 처음에 방출될 당시에는 3000K였지만 현재 그랬습니다. 현재라는 말이 있죠. 현재 3000K다 그러면 안 되죠. 현재 우주는 온도가 얼마다? 3K다, 3K. 따라서 3K 우주 배경 복사파라고 해야 된다. 방출될 당시에는 3000K였고 우주가 냉각되면서 같이 우주 배경 복사파도 파장이 길어지고 냉각되면서 3K 배경 복사파로 바뀌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4번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의 파장이 길어졌다. 맞죠? 5번 우주 배경 복사파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균일하게 부분적으로 불균일하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균일한데 부분적으로는 불균일.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랬습니다. 다음 걸로 가볼게요. 47번. 인공위성에서 찍은 우주 배경 복사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7K라 그랬는데 반올림해서 3K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번. 우주의 특정한 방향 아닙니다. 모든 방향에서 방출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주가 식으면서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 이건 맞죠? 4번.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랬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5번. 대체로 균일하지만 완전하게 균일하지는 않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고, 지금 수업 시간에 안 푼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와 연습 문제는 꼭 풀어보고 개념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